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4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 3세의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오로지 만 3세 아이의 피해 진술만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슈 플러스에서 함께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검찰 포토라인의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 이 포토라인 제도가 폐지됐지만 다시 이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립유치원에서 만 3살의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오로지 3살짜리 아이의 피해 진술만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수원시 사립유치원에서 만 3세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 3살이 된 딸을 사립유치원에 보냈는데 입학 2주 뒤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적응에 시간이 걸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이는 어느 날 유치원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남자 선생님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엉덩이가 아프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겉에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 또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목욕시키려는데 아이가 엉덩이가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생식기 주변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엉덩이 끝쪽에는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에 엄마는 엉덩이 누가 그랬냐고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엄마가 아이 표현대로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의 사진을 받아 아이에게 보여주니 아이는 그중 한 남성을 보고 할아버지 선생님이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것이 청원인이 올린 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찰 조사에서 이 만 3살의 아이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문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증언도 CCTV 같은 물적 증거도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만 3세 아이의 증언만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시도해봤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약을 복용하는 관계로 판독 불가로 나왔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입니다. 아이 부모는 이와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고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까지 가게 돼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라며 흉악범이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성폭력지원센터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초동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기 단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붙여서 그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확보해 놓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유죄 판결 관건은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 피해에 대한 아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목격자 없어도 되고 객관적 증거 없어도 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으로 충분히 다 형사처벌되고 있거든요. 유죄 판결 나고 있고 어린아이 특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좀 진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한 확실한 아이 진술을 확보하거나 유지한다고 부모나 주변에서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과장해서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천정아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이 경우 거꾸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9일 대법원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술 변경 경위에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건 부모에 의해서 진술이 조작됐다,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아이의 통상적인 진술 능력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진술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던가 표현이 바뀐다던가 하는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판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게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노하우,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수사 이런 게 다 돼야 되겠죠. 해바라기 센터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은 엄마랑 똑같은 거 안 가지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법원이 만 3살 아동의 성추행 피해 진술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법 권력의 최정점에 섰었던 혹은 지금도 서 있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인데요. 여러 부작용과 논란 때문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포함된 포토라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는데 이 포토라인 폐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합니다. 심판 쟁점이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으로 지난달 25일 엽기적인 성착취범 N번방 박사 조주빈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검찰 청사 내에선 따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만들어져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규정 제28조 2항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 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피의 사실 등 수사 관련 내용을 일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며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거나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등의 지적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과 관련해 왜 하필 지금 포토라인 금지냐는 지적과 함께 공인의 경우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24일 권모 씨는 해당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최근 해당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언론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은 헌법소원에 대해선 법무부 훈령은 대내적 효력만 가질 뿐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포토라인을 금지한 것이 헌법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신상과 얼굴이 다 공개된 조주빈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가 한 번 각하했던 포토라인 폐지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한 것은 이런 논란과 향후 유사한 헌법소원이 이어질 것 등을 감안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과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심판에선 법무부가 포토라인을 제한한 것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시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이 아닌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까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사실상 되어 있는 그 힘을 갖다가 원래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가 볼 땐 공권력 행사의 의미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국가 공권력으로 다 이제 그걸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포토라인을 다른 사람한테 포토라인을 그어서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는 다시 애초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한 것이 포토라인이 그동안 피의자 망신 주기 등 위법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였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포토라인 그어놓은 게 그 사람 보고서 강제하는 건가요? 누가 강제시켜주나요? 강제시킬 수 없잖아요. 너는 왜 강제할 권한도 없으면서 강제하느냐? 신체와 이동의 자유죠. 그거를 스톱화시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권리가 어디서 나와요?
따라서 심판에선 언론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 같은 개인의 인격권을 두고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일반 국민의 명예하고 국민의 알 권리하고 많이 충돌이 되죠. 수사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소상권 내지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느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나아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진 않더라도 포토라인 폐지 규정을 사유로 소환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거나 소환하더라도 비밀리에 소환해 언론 취재를 차단하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포토라인 폐지 헌법소원을 전원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헌재가 어떤 심리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최고 징역 13년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20일에 이제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전체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네. 하는데요. 6일에 별도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청소년의 성 보호 네.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네. 뭐 기본 영역에는 징역 4에서 8년 정도 제시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해서 네. 권고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양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보고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이라고 하셨는데 뭐 전문위원들 뭐 어떤 사람들이고 양형 기준 기본 영역 이게 뭔가요? 이제 양형위원회에는 네. 그 양형위원이 있습니다. 네. 양형위원은 뭐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이 1인이고요. 13인으로 해서 구성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네.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는 분들 뭐 15명 정도를 비상근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뭐 법관, 검사, 변호인, 뭐 교수, 전문가 등 중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네. 들어가 있고 뭐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형위원 중에는 뭐 이제 전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위원장을 네. 비롯해서 뭐 서울고등법원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서울 고등 검사장들 네. 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문위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조사나 연구 보고를 해서 양형위원회에 올리면 양형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양형 기준을 정하는데요. 네. 양형 기준은 원래 네. 법정형이라고 그래서 네. 형벌법규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전에 써 있는 형량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하고 판사마다 다 다르고 이러니까 적정한 양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네. 것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특정하고 그 네. 범죄와 관련해서 감경된 경우, 기본형인 경우, 그다음에 가중된 형인 경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양형 기준을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법정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이거는 법정형이 뭐랑 선고 형량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현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벌만 놓고 보면 가벼운 법정형은 아닙니다. 5년 네.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범죄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아동 청소년 네.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서 당연히 좀 들쭉날쭉했는데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감정하고 상당히 동떨어지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손방망이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문위원들이 이 양형 기준을 네. 권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형량이 법정형 아까 네. 5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징역 5년의 절반, 네. 뭐 장량 감경하면 절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년 6개월인데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정형의 하한의 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네. 법정형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법정형은 기준에 해당하고 그것으로 상하한을 정하는 것이라서 법관이 이제 뭐 감경하기도 하고 네. 가중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그래서 네. 작량 감경이라고 네. 좀 어려운 말인데 네. 법관이 뭐 범죄 당시의 상황이나 연령이나 성행이나 전과 유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네. 감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흔히 네. 장량 감경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반성하고 있다거나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반성하고 네.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라서요. 네. 이런 거에 의해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깎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 범죄에 비하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네, 흔히 네. 너무 가볍다는 지적들이 네, 상당히 네.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는 무관용주의 같은 네. 것을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 유독 형사법원으로 오면 네.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항소심 등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네. 뭐 단순 강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거나 하고 다른 전과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았고요. 네. 그런데 그와 달리 이런 종류의 범죄, 네. 뭐 성착취 범죄나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 지금 징역 4년에서 8년, 중간이면은 6년인데 이 정도 처벌이면은 뭐 다른 거랑 비교하면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적은 수위, 낮은 수위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네. 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죄 네. 같은 경우에는요,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 뭐 그냥 기본형 네. 살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살인죄 중에 좀 가벼운 게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네.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 기본형이 4년에서 6년, 네. 가중하는 경우에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 좀 무겁게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는 무겁다, 살인보다는 무겁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요. 네. 보통의 살인보다는 좀 낮게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강간죄와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는데요. 강간죄의 네.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강간 네. 이게 이제 기본형이 2년 6월에서 5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형만 봐도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조금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친족관계 강간이 있습니다. 네. 친족관계 강간이나 뭐 주거를 침입해서 하는 강간, 특수 강간, 뭐 강간죄 중에 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강간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형이 5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네. 5년에서 8년이니까 지금 이 건하고 기본형에 있어서는 가장 비슷하고요. 네. 조금 더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네.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네. 이걸 이제 의제 강간으로 하는데 네.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그 결과 상해나 치상이 네.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형이 4년에서 7년, 감경돼도 2년 6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제 강간 치상하고 좀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 형량 자체로는 뭐 권고형을 상당히 높여놓은 것이 스스로 그래 볼 수 있을 보이네요. 것 같습니다. 그 배포하거나 뭐 영리 목적으로 파는 경우 이거도 권고를 한 게 있나요? 네, 이제 전문위원들은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네. 판매에 대한 양형 관련해서 기준, 네. 양형 기준으로 이제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에서 5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배포 기본 영역은 그다음에 징역 1년에서 3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양형위원회는 이제 이런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네. 18일에 또 추가 회의를 다음 달 18일에 네. 추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 등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바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다시 뭐 6월 22일 경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또 수렴하게 됩니다. 네. 뭐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 네. 예전에 친고죄였다가 폐지된 네.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하거나 처벌불원하면 집행유예로 선고하던 관행은 어떻게 보면 친고죄 폐지의 경향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과거에 이 정도면 집행유예 해줬었는데 이런 잘못된 과거 회귀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디지털이 일반화되기도 네. 하고 이런 완전히 사회 상황이 변동된 네. 상황에서는 이에 맞춰서 양형도 더 높아져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성범죄와 같이 관용주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법정형도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인 범죄에서 무조건 무겁게만 처벌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무거운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립된 양형 기준이 없었다는 게 더 그래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양정숙 당선인 뭐 부동산 논란으로 시끄럽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양정숙 당선인이요. 지난 2016년 네.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양 당선인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네. 49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네.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약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대 뭐 출마 당시와 비교하면 네. 재산이 4년 사이에 43억 는 것인데요. 네. 세부적인 내역으로 보면 강남구 대치동에 21억 2,800만 원 상당, 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11억 4,400만 원 상당, 네. 송파구 잠실동에 6억 2,4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세 채와 네. 송파구 송파동의 건물 11억 9,200만 원 상당, 네. 경기 부천 원미구 신북동 건물 3억 4,200만 원 네. 상당의 두 채 등 해서 총 5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신고 가액이 약 이제 43억 원인데요. 네. 이 양 당선자는 이 중에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동생의 명의를 내세워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공천 신청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출마자들에게 1주택 선언을 네. 요구한 점을 감안해서 6채 중에서 잠실과 서초동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각각 20억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확실히 부동산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양 당선자는 네. 그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네.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두 당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동생 이름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와 건물을 샀던 정황이 네.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양 당선인의 동생은 네. 시민당의 검증 조사 때에 네. 자신과 누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 네. 그 2016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와 송파동의 건물에 대해서 누나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 당선인의 동생은 2016년에 판 대치동의 아파트와 관련해서 네. 누나에게서 매각 대금을 받은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네. 세금 누락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당선인은 또 지난 2015년 네. 잠실 주공 5단지를 어머니에게서 단독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2018년에야 등기를 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양 당선인이 지난 2016년 총선과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네. 이 아파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를 위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 당선인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양 당선인은 어제 오후 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 네.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동생이 증여세를 낸 부분과 상속세를 낸 부분은 소명을 이미 했고 네. 세금 납부 내역도 다 소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005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네.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이게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여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네.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휘말린 양 당선자를 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그리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 네. 당헌, 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시민당 최고위는 허위자료 제출 의혹, 네.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형사고발과 함께 당선 무효소송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제명하는 이제 초유의 조치가 벌어진 배경에는 네.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과 네.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을 놓고 양 씨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시민당은 그 허위 자료 제출과 거짓 해명이 검증 기망에 해당하고 네. 당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양 당선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비례 당선인은 당에서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례 당선인의 경우에는 네.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네. 제명이 되어도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네.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을 하면 후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자진 사퇴나 탈당이 없이 네. 제명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인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시민당 네. 재윤경 수석 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네.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의석 네. 한 석을 잃게 될 수 있는 시민당이 법적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 네. 시민당의 비례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됩니다. 네. 뭐 당선 무효 소송을 낸다면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무효가 되는 네. 법적 근거로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네. 그리고 당선인의 선거범죄, 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당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제250조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던 부산 중구청장도 재산 축소 신고로 당선 무효가 됐던 사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시민당에서는 네. 그 총선 전에 네. 이와 같은 이제 의혹들을 인지하고 양 당선인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네. 그 당선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라도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네. 본인이 져야 할 이제 사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네. 지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민주당의 침묵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시민당으로 네. 이적한 양 당선인에 관련된 사전 검증을 네. 민주당에서 했는데 네. 그 양 당선인의 의혹을 4.15 총선 이틀 전에 인지하고도 공론화하지 않았고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비례대표 검증을 직접 했던 민주당이 네.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 전에는 공론화시키지 않다가 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사과도 없이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 국민들의 후보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네. 그리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20대 이어서 21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민주당 안에서 또 누가 그렇게 미뤄졌는지가 궁금하네요. 오늘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 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취지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 정경심 교수는 회색 정장에 남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애초 지난 20일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자신의 재판에 증언이 쓰일 수 있어서 못 나가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정 교수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 교수는 오늘은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가 동생에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 본인 재판에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 씨에게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했는데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을 모으려 한 범죄 의도를 짐작케 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오늘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 언론 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역삼역 부근 아담한 건물 커피숍에서 조범동 씨를 만났다.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묻자 조 씨가 40억에서 50억 한다고 했다. 조 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 해서 마음이 업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제가 보유한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당시 26억 원을 호가했다.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며 제가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조범동 씨가 하월곡동 건물은 거리도 멀고 관리도 어려우니 강남 건물로 사시죠 해서 기분이 들떠 동생에게 한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무슨 엄청난 범죄 증거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조범동 씨에게 투자 자금이라는 단어를 쓴 데에 대해서도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며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조범동 씨에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 더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밑에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왔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한다. 맡기기 마땅치 않은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조범동 씨에 건넨 돈이 고위공직자 남편의 백지 신탁 의무 등을 어긴 불법한 투자나 횡령이 아닌 정당한 이자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강남 건물 등 몇몇 사안에 대해 적극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정경심 교수는 그러나 펀드 해약이나 수익률, 조기 상환 등 다른 문자들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 교수 주장대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 교수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며 정 교수 자신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범동 씨와 정 교수는 검찰 공소장에 공범으로 묶여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월급을 못 받거나 계약 해지, 임대차, 채무 불이행 등 경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경기 어려워 죽겠다는 앓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경제 문제들은 결국은 법률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법무부가 다양한 법률 관계에 관련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마을 변호사 법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 하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변호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변호사들도 대부분 광역시 등 대도시나 일선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있는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마을 변호사로 2020년 4월 현재 전국 1,442개 읍면동에 1,444명의 마을 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 연락처는 읍면동 사무소나 각 지방 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마을 변호사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예약하면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별도의 상담료나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마을 변호사 가운데 총 52명으로 코로나19 마을 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운영은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시도 마을 주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 고민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마을 변호사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고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자 2명에 대해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일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 표현대로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등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 복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법률 소외계층, 나아가 전 국민의 법의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 제고가 이루어져 법은 없다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변협,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 다 줘야 한다, 안 된다를 놓고 말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 9시 본회의를 열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오전부터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과 기부금 관련 특별법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애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필요 재원은 14조 3천억 원으로 애초 예상액보다 4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4조 7천억 원가량 증액한 12조 2천억 원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나머지 2조 1천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오늘 저녁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추가 경정안을 통과시킨 예결위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이 기부에 동의하거나 지원금 접수 신청 이후에도 수령인이 해당 금액을 기부할 경우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미수령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IMF 당시 환란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2의 금모으기 기부운동으로 승화시켜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이자 호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에 빗대 세간에선 받을 때까진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농반, 진반 돌아다니고 있는데 절차나 방법, 내용을 몰라 소외 취약계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일은 없도록
촘촘한 준비와 실행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였습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에서는 자동차 사고, 경락 손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사고 내용부터 좀 먼저 볼까요? 2016년 8월 강모 씨는 세종특별시 소재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운전석 측면을 충돌해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고요. 네. 모두 1,8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병원 진료비 이런 것은 빼고 대물 사고만 놓고 보면 네. 당시 가해 차량 보험사였던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네. 수리비 전액은 강 씨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뭐 대물사고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뭐가 더 남았던 모양이네요. 일단 강 씨의 차량은 수리 후에도 뭐 미세한 떨림이나 소음 그리고 뭐 주행 안정감 등에서 사고 이전보다 뭐 성능이나 상태가 완전히 같지 않고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고차 값도 이제 무사고 차량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났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 네. 이걸 업계에서는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경락 손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게 감가 손해라고도 하고 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락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 측에서 보상을 한 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경락 손해라는 게 원래 보험사에서 인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인가요? 일단 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성능이 떨어진 것도 억울하고 나중에 중고차 값까지 떨어진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그렇게 쉽게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험사 약관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인 이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배상 보험급 지급 기준을 보면 네. 경락 손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의 연식, 즉 출고된 지 1, 2년 내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차가 출고된 지 1에서 2년이 된 아직 네. 새 차에 대해서만 경락 손해를 인정을 하고요. 네. 2년이 넘어가는 차들은 원래 감가상각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 또는 가정을 해서 이 경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사고를 당한 강 씨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일단 강 씨는 시세 하락, 그러니까 이 경락 손해가 365만 5,229원에 해당한다는 이 차량 기술감정센터에 감정서를 받아서 네.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현대해상 측에서는 이제 앞서 언급한 보험 약관을 들어서 네. 강 씨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뭐 경락 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을 했습니다. 뭐 공단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했나요? 공단은 이 해당 보험 약관은 네. 현대해상의 피보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던 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차량에 대해서까지는 이 약관을 들어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공단은 또 나아가서 상법 제724조 직접 청구권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 현대해상이 경락 손해에 있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재판부는 강 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보험사가 강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강 씨와 보험사 모두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 판결은 확정이 됐고요. 강 씨는 이 3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김경돈 공익법무관은 경락 손해는 상당히 생소한 항목이라 이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은 데다가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일단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 절차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로 점철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험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네. 김 법무관은 그러면서 누구나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경락 손해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보험사가 꼼수나 횡포를 못 부리게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주주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수십억 원의 특별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받아간 수십억 원을 도로 배타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주주가 승인을 했으니 주총을 가도 그대로 의결되기는 했을 텐데 어쨌든 주총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액의 특별 성과금 지급.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 대표이사를 지낸 박모 씨라고 합니다. 일을 잘했는지 박 씨는 대주주 승인을 받아 세전 기준 45억 8,49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특별 성과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 입장에선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런데 A사가 돌연 박 씨를 상대로 45억 8,499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주주 승인과는 별개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박 씨가 받은 특별 성과금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대주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박 씨에게 지급된 특별 성과금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 성과금을 지급받을 때 주총 결의 없이 대주주의 결정만 있었다면 주총을 개최했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특정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실제로 특정 결과가 없었는데 그 특정 결과를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2심은 다만 세전기준 특별상여금 45억 8,499만 원이 아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등 세금은 빼고 박 씨가 실제로 받은 28억 5,100만 원과 그 법정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등 세금은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A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법 제388조는 정관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회사가 성과급, 특별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의 판단에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받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게 생긴 박 씨 입장에선 속 쓰리기가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주주나 오너가 월급이든 성과급이든 이만큼 줄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의 경우엔 상법상 반드시 주총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 박 씨 입장에선 속이 쓰려도 세옹지마련히 생각하고 있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 씨는 그렇다 해도 그 대주주는 이런 규정을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궁금합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 경찰이 10대 남학생들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면서 단답형으로 답한 것을 길게 답변한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몄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바뀌긴 했지만 완전히 없는 사실을 적은 건 아니고 법원은 이 경찰 조서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뒤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당시 15살이었던 김모군 등 중학교 선후배 7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당시 18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보자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김군 등을 조사했는데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의 첫 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문으로 질문을 했고 피의자들은 이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바꿔 질문한 내용을 답변한 내용처럼 적어 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것처럼 조서를 말 그대로 꾸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군 등 4명 모두에 대해 구속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 자백 진술 조서를 근거로 4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김군 등도 모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구속 20여일 만에 김군 등을 모두 풀어주고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김군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에 김군 등과 이들의 부모는 경찰이 사실상 진술조서를 조작해 억울하게 구속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김군 등 당사자들에겐 3천만 원씩을, 부모들에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와 조서 작성 과정에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는 자백 취지 자체를 조작하지 않았고 김군 등이 조서 내용에 서명, 날인한 점을 들어 위법한 수사가 아니고 직무상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법무부 주장을 기각하고 김군 등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문답의 내용을 바꿔 기재해 마치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처럼 김군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자 동석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위법 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결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선례라고 오늘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말이 다르고 다른데 뒤집어 보면 그동안 관련 소송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서 작성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어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궁금한 것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김군 등이 왜 1차 경찰 조사에선 단답형 답변이라 해도 혐의를 자백했냐는 점입니다. 증거가 없는 등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 검찰에서 잡아댄 것인지 경찰이 최초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이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선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0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 차명 거래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 코링크 피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거인멸 교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드루킹 김동원,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최서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
절대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검찰은 추가영장 발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구속기간에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추가 구속영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추후에 재판부가 심리해보면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차명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며 차명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 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도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늘 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신중히 검토해서 5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다음 달 10일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당분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